연설문만 고쳤다고 최순실 씨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4대 권력기관장 그리고 총리, 검찰총장까지 이분이 뒤에서 빨간 펜으로 사인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1차 사과문에서 네. 그때는 인사안 이런 것은 전혀 아니고 연설문 일부만 보좌 체계가 완비가 안 됐기 때문에 네. 옛날에 하던 대로 그 대선 과정에서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걸 자문받은 대로 했다고 했는데 지금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은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뭐 연설문은 말할 것도 없고 우선 시기부터도 올 4월까지 지금 보고를 받은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최순실 선생님한테 컨펌을 받은 거예요, 확인을. 그러니까 연설문 외에도 지금 180건의 문서 중 특히 47건은 어떻게 보면 대비 사건 아닙니까? 뭐 각종 최고위직의 인사는 물론이고 네. 국무회의 자료, 수석비서관 회의 자료, 거기에다가 또 외교 문서, 순방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주 극비사항 아닙니까? 대통령의 그런 동선이라는 것은 국내에 있어서도 사실은 극비사항으로 거의 안 알려지는 거고 기자들한테 불을 안 하는 사항이고 김기춘 비서실장도 지난번 세월호 사건 난 뒤에 운영위에서 대통령이 그날 어디에 있었느냐 그 일정을 밝히라니까 관제에 있었다. 말하자면 경내에 있었는데 대통령은 동선은 아주 극비사항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 했는데 지금 순방 일정까지 이렇게 다 최순실 씨한테 넘어간 것은 정말 뭐 입이 10개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네. 그 10월 25일에 대국민 사고가 있잖아요. 근데 그 전에 JTBC에서 태블릿 PC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내용 중에는 아마 대부분이 연설문과 관련된 부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정호선 전 비서관의 휴대폰이 압수되면서 이제 거기서 내용들이 다 나온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때는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태블릿 PC만 가지고 오면 대충 이렇게 견디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청와대 측에서 정영국 대변인이랄지 또 유영아 법률대리인이 얘기하듯이 굉장히 편파적이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유출된 거에 대해서는 정호선 전 비서관이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최측근 중에 측근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휴대폰에 그 내역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거짓말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는 거죠. 최순실 씨가 하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같이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정말 죽을 죄를 졌다. 내가 뭐라도 된다고 내가 정말 죽일 사람이라 얘기를 했다는데 독일에서 우리나라로 검찰 소환되기 직전에 말이죠. 전화로 모든 증거를 폐기하라고 증거인멸을 지시를 했더라고요. 네. 그것도 원격 조정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본인은 뭐 태블릿 PC 사용할 줄도 모른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사람이 이 자체 PC를 포맷하고 다 깔아뭉개고 왜냐하면 이게 PC라는 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남겨 있으면 복원이 가능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다 부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증거인멸을 다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면 이 PC에 대해서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분이라고 이제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청와대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 문건 같은 경우에 지금 정호성 비서관의 인사비서관의 그 어떤 정호성 비서관의 문건 유출에 관련해서는 참 이 답변이 청와대 측의 전 대응 논리가 굉장히 참 기막힌데 뭐냐면 최 씨에게 의견을 들어보라고 했을 뿐이지 문건을 주라는 이야기는 안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견은 들어보라고 했지만 문건 준 거는 이거는 정호성이 당신이 알아서 한 것이다라고 지금 이제 발을 빼는 것인데 더군다나 인사 관련한 자료는요. 이게 왜 제가 볼 땐 최순실 씨한테 갔나 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사를 미리 알면 당사자한테 미리 전화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이제 뭐 장관이다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최주가 전화하는 겁니다. 자, 누구씨 이번에 뭐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열심히 수고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은 앞으로 최순실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인사를 이용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인사안을 고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정말 안 된다. 다른 사람을 하자. 라는 경우에 제가 이제 초기에 박근혜 정부 인사가 좀 이렇게 좀 뜬금없는 분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지금 와서 유출을 해보면 결국 이런 인사의 어떤 그 수첩 인사라는 게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 수첩 인사가 아니라 최순실의 수첩 인사였다는 게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혹시 문건 유출된 거 보면은 반기문 총장과의 면담 계획, 통화 내용이 주로 자주 집중적으로 유출됐다는 검찰 수사 결과였습니다. 차기 대선까지 훈수를 두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을까요? 글쎄요, 만약에 뭐 지금까지 최순실 씨가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국민들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분들이 이제 다 공개가 돼서 알고 계시는데요. 지금까지 내용이 만약에 다 사실이라면은
만약에 유엔 사무총장하고 뭐 대화를 했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최순실 씨가 알고 있었다면 당연히 뭐 어떤 대선이라든가 이런 데 개입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았겠죠. 네.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한테 누군가가 와서 비밀을 얘기해 줘요. 근데 그 비밀 참기 정말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참기 힘든 것도 참기 힘든 거지만 그 비밀을 알게 됐을 경우에 그 비밀에 무엇인가에 접근하기 시작하면 접근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접근하고 싶은 유혹이 빠지는 겁니다. 네. 그건 인지상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만약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관련돼 있는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하면은 그 내용들을 아마 가지고 뭔가를 개입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것과 관련해서 다른 대선 주자들과 관련된 어떤 비교되는 문제라든가 반기문 측근과 어떤 대화를 나누려고 하거나 이런 유혹에 빠지는 건 뭐 당연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아까 증거인멸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요. 저렇게 망치로 부수면 인멸이 되는 거예요? 아예 부셔서 없애버리면 다시 복구하기 어렵겠죠. 우리 네. 컴퓨터 디가우징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 하드디스크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뭐 복원을 하려고 해도 복원을 하는 거지 완전히 부숴버렸을 경우에는 복원이 어렵겠죠. 아니 어떻게 저렇게 잘 알죠? 어떤 증거인멸하는 방법을 말이죠. 그렇죠. 그거 누가 가르쳐줬을 것 같은데 그래서 네. 뭐 여러 우병우 전 민정수석 얘기도 나오는데요. 제가 주목한 건 뭐냐면은 독일에 머무르면서 증거인멸을 지시했던 날짜가 10월 25일이었습니다. 네. 근데 검찰이 형사 8부에 사건을 배당했던 게 10월 5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일 동안 형사 8부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증거인멸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을 네. 안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국민들한테 괜히 욕먹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욕을 먹고 있는 거고 만약에 그 컴퓨터에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대통령 관련돼 있는 문서라든가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있었다고 하면은 네. 그건 정말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사태로 번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로 이 점에서 저는요. 네. 이어서 말씀드리면 자 검찰 발표는 180건에 47개 이제 비밀 문건을 이야기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 말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 보냈을 겁니다. 검찰이 압수하거나 언론에 보도된 걸 가지고 이날 발표한 게 180개지 네. 사실은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게다가 검찰 발표문을 보면요. 이메일뿐만 아니라 인편 등을 통해서 전달했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검찰이 발표한 거는 언론에 보도됐던 예를 들어서 뭐 국토부에서 최순실 씨의 부동산 근처에 있는 이 체육시설에 대한 정보라든지 또는 교육부의 입시 정보 같은 걸 보낸 것들 이미 언론 보도한 거를 여기다 포함시키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 더 편다면 그리고 좀 더 양심적인 제보자가 나타난다면요. 이것보다 훨씬 많은 아마 정보들이 쏟아질 겁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대통령은 국민이 뽑지 않은 최순실 씨한테 뭐 외교, 안보, 인사 무슨 뭐 모든 걸 의지한 건데 그렇다면 저는 최순실 씨가 아마도 본인 혼자 한 게 아니라 본인이 그랬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능력이 없다. 그렇다면 최순실 씨가 다른 팀을 갖다가 몇 개를 이끌지 않았나 이런 의심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장관이나 청와대 참모에 의지하지 않고 최순실은 섀도우 캐비넷을 이용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좀 더 캐야 되고요. 국정조사가 시작되면 법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저는 자 대통령의 의사일정들이 그럼 과연 비선에 의해서 이루어졌느냐를 엄격하게 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검찰이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안종범 전 수석은 휴대전화 없애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승철 부회장도 기존 휴대전화 폐기를 위해서 처리업자에 맡겼다고 하니까 이즈음에는 아마 이런 기록 없애는 업자들은 대목을 맞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검찰이 실질적으로 압수수색한 게 최순실 씨가 들어오기 전날에 압수수색 청와대에 나왔지 않습니까? 네. 여러 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한 게 그때쯤이에요. 만약 그때 정도만 이루어졌어도 이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어마어마한 것들이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기소가 되면서부터 지금 이러한 증거 인멸에 대한 게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안종범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여러 면에 걸쳐서 전화를 해서 결과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는데 특히 이승철 부회장과 관련해서는 뭐 재단 설립과 관련해서는 나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얘기하라. 또 이런 네.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승철 부회장한테 휴대전화를 없애라고 해서 새로 개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또 K스포츠 재단 관계자들한테도 휴대전화 다 없애라고 하고요. 그리고 어떤 문건 자체 대응방 문건을 줬는데 거기에는 나와 최순실 씨가 전혀 모른다고 얘기를 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건 이걸 보면 검찰에서 지금 최순실과 안종범 전 수석이 전혀 모른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도 또 하셨는데요. 일정을 우리가 꽤 맞춰보면은 검찰이 얼마나 허술하게 수사를 했는지 네. 알 수 있는데요. 검찰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사 8부에 사건을 배당한 게 10월 5일이었습니다. 최순실 씨가 독일에서 증거인멸 지시를 했던 게 10월 25일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10월 30일 날 귀국을 하는데요. 그 하루 전날, 그러니까 검찰이 본격적인 압수수색을 시작한 게 이미 25일 날 증거인멸을 한 직후에 압수수색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최순실 씨한테 압수수색 들어가기 전에 다 증거인멸 다 하고 막 파기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검찰은 압수수색을 했다는 거고요. 압수수색한 직후에 최순실 씨가 귀국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우연일 수 있습니까? 최순실 씨가 귀국해서도 네. 31시간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녔고 특히 대여 금고에 그 내용물들이 저는 귀금속 외에도 네. 여러 가지 중요한 문서라든가 재산 자료들이 많이 있었지 않겠느냐. 그 대여 금고만 제대로 압수수색을 했더라도 압수를 했더라도 아마 이런 수사에 있어서 결정적인 여러 증거들을 확보하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네. 31시간 동안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문서 다 없애고 처리하도록 그렇게 지금 국내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없애도록 방치했지 않습니까? 근데 검찰이- 네. 저희들은 지금 검찰이 참 잘못했다고 비판하고 있는데 재밌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정도의 검찰의 수사 발표도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고 못 믿겠다. 나는 이제 조사 안 받겠답니다. 이게 저는 아이러니하고요. 또 더 웃기는 거는 유영하 변호인입니다. 자, 어제 유영하 변호인이 이제 뭐 기자들한테 이제 자료를 보냈는데 그 문서를 작성한 사람이 청와대 현직 민정수석실의 행정관, 검사 출신 행정관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공색한 변명이 뭔지 아십니까? 유영하 변호사가 와서 컴퓨터가 없어서 잠시 빌려서 썼다는 건데 그럼 빌렸으면 자기 아이디로 바꾸고 써야지. 그걸 갖다가 그 검사 출신의 행정관 아이디로 씁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박근혜 대통령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이건 사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유영하 씨는 사적인 변호사인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만약에 지금 도와주고 있다면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국정조사나 특검에서 밝혀야 됩니다. 왜 국민이 세금으로 받은 그 돈으로 일을 해야 될 청와대 참모들이 민정수석실 검사들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범법 사실을 지금 변호하고 있는데 네. 이런 의혹을 받게 합니까? 검찰 얘기하신 김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왕 실장이라고도 하고요. 기춘대원군으로 통할 만큼 막강한 영향력을 보여주신 분인데 이분으로부터 최순실 씨 소개받았다고 김종 전 차관이 이야기하지만 김기춘 전 실장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부인합니다. 일단 지난 2일에 기자들이 몰려와서 일제히 물어봤는데요. 어떻게 답변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동안 최순실 씨를 몰랐다는 것은 그거 그대로 무능력하게 인정하시는 거 아닙니까? 보고받은 일 없고 알지 못합니다. 만난 일도 없습니다. 통화한 일도 없습니다. 제가 관여하는 거 없습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김종 전 차관이 최순실 씨를 김기춘 전 실장으로부터 소개받았다고 하니까 김기춘 전 실장은 그 사람이 정신 이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무엇보다도 박근혜 대통령 이전에 박정희 전 대통령 당시부터 인연이 두터웠던 분 아닙니까? 그때도 최태민 수사했을 당시에 중정에도 계셨고요. 우선 뭐 김기춘 비서실장은 고시에 합격한 뒤에 네.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 헌법을 네. 만들 때 그 기초 작업을 다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능력을 인정을 받아서 네. 뭐 검찰뿐만 아니라 국정원에 그 당시는 중앙정보부라고 했죠. 거기 가서도 근무했고 사실은 중앙정보에 가장 무시무시하다는 수사국장을 하신 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최태민과의 관계, 말하자면 박근혜 대통령과 최태민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아주 속속들이 아시는 분이고 네. 그 당시 김재규 젊었을 때 김기춘 전 실장. 네, 그러네요. 젊었을 네. 때 김기춘 실장은 그 후에도 이제 11.6 이후에도 뭐 검찰총장, 국정원장, 법무장관 이런 것을 쭉 해오신 분 아닙니까? 어쨌든 그래도 청와대에 최순실을 모른다고 그러실 수 있지 그러니까 않나요? 최순실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2006년에 독일을 갔지 않습니까? 네. 그때도 김기춘 비서실장 지금 김기춘 비서실장하고 최경환 의원 또 이정현 그때는 공보 언론 특보였습니다. 아, 바로 저 장면이 네, 독일인가요? 그때도 그 따라간 비서실장이 바로 정윤회 씨고 네. 그 부인이 최순실 씨고 두 분 다 그때 박근혜 의원이죠. 네. 의원을 모시고 말하자면 수행을 해서 갔기 때문에 그 같은 비행기를 타고 오다 가다 하고 수행을 하는데 그걸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기춘 비서실장이 지금 뭐 완전 모르쇠로 잡아떼기를 하는데 저는 오늘날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몰락하게 된 데는 김기춘 비서실장과 우병우 그것을 이어받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좀 심하게 하면 원흉이라고 보고 있는 거. 특히 김기춘 비서실장은 청와대를 지금과 같은 제왕적 대통령, 폐쇄적인 그런 운영을 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람으로 보고 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직권남용, 직무유기 이런 걸로 이미 시민단체가 네. 고발을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비리 의혹을 방조, 묵인 또는 비호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단호하게 수사를 해야 하고 또 특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히 밝혀서 단죄를 하는 것이 바로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서 특정한 혐의를 아직 발견된 게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독일행 성완종 전 회장이 지금 고인이 되셨죠. 당시에 그 직전 10만 달러를 바꿔서 드렸다고 주장을 했지만 검찰 수사로는 가지 않았습니다. 이때에 일본으로 출국하시지 않았습니까? 성완종 전 회장이 자살한 이후에요. 그때 도피성 출국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지만 아니다. 부인이 많이 몸이 안 좋기 때문에 일본으로 가야 했다. 오랜 약속이 있었다고 얘기했는데요. 그 뒤에 귀국할 당시에 기자들이 또 한 번 몰려들었습니다. 그 상황 함께 나눠보시겠습니다. 지금 일본에 출국하신 건가요? 한 말씀 해주세요. 가신 이유가 있으시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일본 출국하셨고. 한 말씀 해주세요. 무슨 일로 갈게라도 한 말씀 해주세요. 묵묵부답으로 부인과 함께 차를 탈 때까지 단 한 번의 질문에 대답은 없었습니다만 이제 보니 차병원에서 일본을 통해서 이분에게 50%의 주사를 반값으로 네. 할인해서 놔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저 때가 지금 사실은 성완종 씨에 10만 달러를 주었다는 게 2006년 9월 달이거든요. 독일을 가면서. 근데 그때 최순실 씨 부부와 이제 같이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롯데 호텔 헬스클럽에서 10만 달러를 줬다고 그렇게 이 얘기를 하니까 그 당시 이제 메모지에도 그렇게 적혀 있었죠. 네. 성완종 씨가 사망을 하면서 그 주머니에 들어있던 메모지에서 발견이 됐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있다가 출국을 했었는데 그 부인의 어떤 병을 치료해서 갔다고 했는데 굉장히 네. 그때 들끓었어요. 일본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도망간 게 아니냐. 그런데 하루 만에 다시 돌아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과연 그 부인의 지병이 굉장히 안 좋은데 과연 하루 만에 치료가 돌아올 수 있느냐. 이런 그런 문제가 불거졌는데 근데 최근에 와서 보니까 차병원에서 어떤 일본을 출국해가지고 부인과 함께 차병원에서 면역세포 치료를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것도 금액을 50% 정도 할인된 금액으로 받았다는 것이 네. 이제 와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김기춘 실장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40년 동안 알았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또 40년 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 전체적으로 보면 김기춘 실장과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연결고리가 어떻게 보면 명확해진 게 볼 수 있다고 그래요. 또 김정은 전 차관 같은 경우에도 김기춘 전 실장이 가봐라. 그러면 최순실 씨가 있을 거라고까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기춘 실장은 전혀 최순실 씨를 모른다. 그런데 이 부분이요. 사실은 안종범 전 수석이 최순실 씨 전혀 모른다는 것과 상당히 일맥상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모든 사람이 네. 어떤 이 국정농단에 관계된 고위급들은 다 최순실을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 참 대부분 분들이 줄기세포로 연결돼 있는 그런 네.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 맞으면 몸에 좋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이 줄기세포를 그냥 맞는 게 있고요. 이걸 이제 네. 배양해서 맞는 경우가 있는데 배양해서 맞는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이제 허락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럴 경우는 이제 문제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차움이 이제 일본에다가 이제 병원을 세워서 거기는 허용이 되니까 거기 조사를 하는데 지금 박 대통령도 2010년도에 이제 한 업체에서 이제 이런 줄기세포 시술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한 번 받으면 한 5시간, 6시간 정도 걸린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또 보면 지금 김기춘 실장도 그랬고 김기춘 실장이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말을 바꾼 게 뭐냐면 처음에는 뭐 부인이 어떤 병치료 때문에 뭐 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나와서 한 이야기는 아들이 지금 이제 사실 그 식물인간 비슷하게 돼서 지금 병원에 그렇죠. 입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들 치료 문제 때문에 또 상해로 갔다 했는데 결국 나중에 보니까 본인 치료를 받았던 거죠. 이제 그런 게 보면 이 최순실과 관련된 분들이 보면 대부분 또 이 줄기세포와 관련 엮여져 있고 또 이것이 차원병원이라는 우리나라의 줄기세포 관련된 제1의 병원과도 좀 연결돼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뭔가 하나의 좀 커넥션 비슷한 게 연결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좀 추론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그래서 지금 네. 얘기 나오는 게 황우석 박사하고 또 연결이 돼 있다. 뭐 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요.
뭐 결국 이제 배아복제 문제까지도 연결된 큰 커넥션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으로 왜 출국을 했었느냐, 하루 만에 되돌아왔느냐, 불가피하게 출국한 이유가 뭐냐, 이게 이제 그 지금 자가배용 세포라고 하는 줄기세포 문제로 그러니까 가서 맞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다 해석이 돼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자가 지방세포를 떼어낸 다음에 우리나라에선 약간만 처리만 하면은 그다음 맞으면은 불법은 아닌데 일본으로 굳이 넘어간 이유는 배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양하고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일본을 넘어간 거거든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일정 조절이 쉽지 않았을 거다. 배양하고 그때 맞았어야 하기 때문에 일정을 늦출 수도 없었고 아무리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하더라도 빨리라도 일본을 갔다 와야 되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네. 이게 바로 이 주사 맞은 것 때문에 다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요, 김기춘 실장에 대해서요. 검찰의 후배들은 말씀을 하실 때 단 한 자도 문제를 삼을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요.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에 대해서 그리고 청와대의 대응은 어쩌했는지 물었는데요. 이같이 답변했는데 이건 듣고 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보실과 비서실은 9시 19분경에 YTN 방송을 보고 제 초록을 알았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아침에 일어나시면 그것이 출근이고 주무시면 퇴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 종일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관저 집무실이든 본관 집무실이든 청와대에 계시는 한 그것은 직무를 하고 있다라는 뜻이었었습니다. 야권에서 일제히 지금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반격 시나리오를 이분이 배후에서 짜고 계실 것이다. 저 완벽한 대답과 그리고 이후에 지금까지도 장막 뒤에 계실 거라는 의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기춘 전 실장이 굉장히 꼼꼼하고 머리가 굉장히 명석하신 분인데 그렇다고 가정하면 아까 보셨지만 김재원 의원이 질문하고도 웃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은 눈을 뜨면 출근이고 눈을 감으면 퇴근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야당에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세월호 7시간 이야기할 때 그때 관저에 있는 집무실이 있었다고 하니까 출근을 이것은 안 한 것이다. 이 말을 누가 했냐? 문재인 전 의원은요.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던 분 아닙니까? 그러면 왜 하필 이 시급한 상황에 대통령께서 관저에 있는 집무실에 있었을까 하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아까 우리 팩트 때문에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독일 방문입니다. 2006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게 박근혜 당시 의원이 대통령 출마선을 사실상 여기서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메르켈도 만나고 하는데 그때 이 행사를 사실상 기획하고 참여했던 게 최순실 씨 부부라는데 제가 볼 때는 따로 갔었던 거는 같습니다. 김기춘 실장 팀하고. 그렇지만 이렇게 꼼꼼한 김기춘 당시 의원이 이 최순실 씨와 정윤회 씨가 기획했던 행사를 하나하나 점검 안 했겠습니까? 왜냐? 박근혜 당시 의원의 동선을 갖다가 따라가려면요. 최순실, 정윤회 씨와 만날 수밖에 없는 필연인데 본인이 못 만났다고 주장하는 거는 일반적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줄기세포 문제가 나왔으니까 한마디만 더 드리면 엊그제 그것이 알고 싶다 때문에 난리가 난 거 아시죠? 그게 뭐냐면 2010년에 대통령께서 모 바이오 회사가 하는 줄기세포 주사를 맞은 의혹을 이야기했는데 자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 주변의 분들은 줄기세포에 관련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우호적인 정책을 펴고 세미나를 하고 했던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실장은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것부터 그냥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여러 가지로 이제 가지가 나와서요. 지금 일단은 여야가 오늘 또 한 번 어제와 전혀 다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김경재 한국자유총연맹 회장의 발언도 있었거든요. 이분은 아마 도와준다고 발언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저기 많이 사격을 하시는 바람에 불똥이 또 엉뚱한 대로 튀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각 대통령들이 임기 말에 되면 다 얼마씩 모금을 합니다. 모금을 해요. 예를 들어 노무현도 삼성으로부터 8천억을 받았어요. 8천억을 받았는데 그때 중무한 사람이 이해찬 총리요. 근데 그 펀드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이해찬의 형님 이혜진이라는 사람이요. 그 사람들이 8천억 가지고 춤추고 별거먹고 다 해먹었어. 이명박 정부 대통령만 해도 미소재단이라고 2조 가까이 돈을 걷었어요. 우리 사회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최순실 아주머니 같이 이리저리 가서 갑질하고 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어. 솔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오. 여기 있는 아주머니들 보톡스 안 한 사람 얼마나 됩니까? 보톡스 안 한 사람 꽤 될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김성환 평론가님? 일단은 뭐 얘기를 저렇게 하려면 사실관계가 맞아야 되잖아요. 사실관계 자체가 맞지 않은 얘기를 지금 갖다가 붙이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제 주변에 있는 아는 이제 연세 드신 분들 만나면은 그분들이 뭐 옛날에 누구는 뭐 몇천억 원을 먹었다던데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런 얘기하랑 거의 비슷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수 애국의 일종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자유총연맹 회장으로서는 대단히 부적절한데요. 뭐가 사실관계가 다르냐면은 지금 8천억이다, 1조 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이건 대기업의 주리를 틀듯이 발목을 틀어가지고 이렇게 돈을 빼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비자금 사건 때문에 연루가 돼서 그거 가지고 구속 피하기 위해서 이거 국민들한테 사회에서 이렇게 사회에 좋은 일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해서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도 마찬가지고 정몽구 회장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박 대통령이 지금 뭐 미르 K스포츠 재단과 관련해서 얘기 나오는 것처럼 발목 비틀어 가지고 받은 돈처럼 평가하는 것 자체가 이미 맞지 않고요. 저렇게 선동을 하기 때문에 많은 연세 드신 분들이나 아무래도 이제 보수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런 문제 나올 때마다 일종의 물타기 당한 것처럼 왜곡돼서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또 그걸 가지고 마치 뭐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로 연결될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심각한 사실 왜곡이자 이건 일종의 명예훼손에 해당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법적 조치를 해도 모자람이 없는 발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관계도 틀린 것도 있지만 지금 현 정부에서 이번 미르 K스포츠와 관련해서 우리만 했느냐. 전 정권도 다 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비난의 화살을 맞는 것은 억울하다. 이런 식의 논리를 펴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그 자체도 준조사적인 성격의 그러한 그 기부 행위를 전 정권에서 한 것도 잘못됐고 이 정권에서 잘못된 거지만 그것이 공익을 위해서 또 공적 시스템 체제 하에서 했다면은 문제는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전 정권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고 그것이 뭐 준조사적 선거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이 정권에서 만든 이 미르와 K스포츠는 공적 시스템이라든가 공익, 말은 공익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최순실 씨가 이사 다 임명하고 운영도 다 그렇게 특정 개인을 위한 재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특정 개인한테 특별한 이익을 주는 재단을 만들었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기업들한테 압박을 가하고 말하자면은 여러 가지 불법적인 그런 수단들을 동원했기 때문에 지금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그런 문제는 싹 빼버리고 과거 정권에도 했는데 왜 이 정권에서 한 일만 가지고 문제 삼냐는 것은 전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지만 김진태 의원은 촛불 바람에 꺼졌는지는 말씀은 안 하셨고 대통령은 이번 일로 단돈 1원도 챙긴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대통령이 검찰에 제물로 바쳐졌다라는 입장을 얘기하던데요. 지금 현재는 그 돈에 받은 거에 대해서 출처에 지금 말이 아직은 뭐 계좌 출처 그런 것이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그러면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을 왜 설립했느냐 우리가 근본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재단 양 재단과 관련해서 실제적인 소유주인 최순실 씨가 소유로 있는 WK가 있고요. 또 차은택 씨의 플레이그라운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이 미르재단과 다 관계가 있고 또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에 최순실 씨의 인맥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대기업으로부터 모은 돈을 어떻게 하려고 했느냐? 그럼 우리가 두 가지로 얘기해 볼 수 있어요. 만약 공모 관계로 그대로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재직 후에 그걸 준비한 것이냐? 아니면 최순실 씨가 개인적으로 그걸 먹기 위해서 한 것이냐?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전에 대통령과 대통령 어떤 그 의혹과 관련된 다른 점이 있다면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이번에 그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알겠지만 모든 범죄 사실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대기업 총수 만나고요. 그다음에 특정 기업한테 밀어줘라. 이제 그런 걸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어떤 의혹들과 대통령들의 의혹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런 모금 행위에 관여했다는 거죠. 대통령의 재임 후를 위해서라고 하는 부분은 이 친박 그리고 지도부를 통해서도 억울한 것 같다. 좀 더 이야기를 들어주면 안 되냐라는 항변으로 대신 답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정현 대표 그리고 친박 지도부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들려드리려고 하거든요. 보실까요? 청와대가 어제 수사 결과 발표를 보고 저렇게 억울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고
청와대가 외압을 행사해서 권력비리 수사에 대한 축소나 왜곡 이런 것이 있었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저는 30년 정치하면서 청와대 관련한 인사들의 수없이 많은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봤지만 청와대가 안도하는 것은 봤지만 이렇게 억울해하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비주류의 탈당의 명분을 세우려고 당원들의 절차적 중지도 없이 자기들끼리 대통령을 출당시키려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적 폐륜행입니다. 즉각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야당과 함께 대통령을 탄핵시키려 것 또한 제2의 정치적 폐륜행위입니다. 도를 맞아야 될 김무성 전 대표는 이 당을 향해서 끊임없이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어떻게 이 당에서 5선을 했고 당 대표를 했고 원내대표를 했고 사무총장을 했고 지난 대선 때 선대위 총괄 본부장을 했는지 도저히 당원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더 이상 해당 행위를 중단하고 새누리당을 떠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상한 구간에 있으면 건더기, 시금치 다 상한 거나 마찬가지다. 나가봤자 죽음의 바다라고 하는 종말적 시점까지 느낄 수 있는 발언들이 오늘 새누리당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 나간다 하고 김용태 의원, 남경필 지사는 그렇죠. 내일 기자회견 하겠다면서요. 일단 내일 아마 스타트를 끊을 것 같습니다. 네. 남경필 경기지사와 김용태 의원이 먼저 내일 선도 탈당을 할 것 같고요. 또 네. 비주류 의원들도 이제 잇따라서 할 것 같은데 지금 뭐 저런 친박들의 이제 그 지도부의 모습을 보면 사실 더 이상 아마 비주류들이 당내에서 뭔가 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구조 아닌가 보여져요. 네. 아마 뭐 거의 더 이상 대화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정현 대표가 지금 여당의 대표지 않습니까? 이런 분이 지금 국가의 공권력의 가장 핵심인 검찰의 수사 결과를 못 믿겠다. 그리고 이거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참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것 같고 또 조원진 의원 같은 경우는 정치적 폐륜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정치적 폐륜을 행위를 했죠? 자, 국가 공권력을 이용해서 개인의 어떤 재산을 착복하고 인사를 전행을 하고 이게 폐륜 아닙니까? 저는 오히려 친박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 눈 감고 자신들 비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폐륜이다 이야기하는 것들 이런 식의 어떤 관념이라면 이런 분들하고 앞으로 당을 비주류가 함께 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요 이정현 대표한테 충고하고 싶은 게 일단 순천에 한번 가보라고 저는 충고하고 싶습니다. 본인을 뽑아준 유권자들이 있는 순천에 가서 고향 분들하고 한번 대화를 해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촛불 집회 얼마 전에 했을 때 보니까 순천도 난리 아니고요. 아까 네. 김진태 의원 잠시 이야기했지만 김진태 의원이 촛불이 불에 바람에 뭐 꺼진다 이야기해가지고 김진태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 디지털 촛불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렸던 걸 봤을 겁니다. 네네. 그러면 저는요, 정치는요, 어쨌든 국민들의 권력 때문에 지금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분들은 국민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렇게 본인의 고집만 부립니까? 특히 김민태 의원의 이 발언은요, 검찰은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제물로 바쳤다 그랬는데 이분도 검찰 출신 아닙니까? 저는 참 황당한 게 엊그제만 해도 검찰이 정말 정치검찰 비판받다가 이제는 이영렬 본부장이 거의 무슨 뭐 정의 사도처럼 됐어요. 네. 심지어는 인터넷 댓글 보면요. 자, 이영렬 검사가 과거 노무현 정부의 사정비서를 했다고까지 이야기하면서 비판하는 걸 보면요. 도대체가 우리한테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모자라는 공소장인데도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이정현, 김민태 의원들이 하는 걸 보면요. 지금 이분들은 국민의 마음과 관계없이 친박의 의리만 지금 강조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문재인 전 대표는 대통령의 정치적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TK 지역을 갔습니다. 이제 강연 행보를 하던데요. 여기 또 민병두 의원이 이야기한 걸 어디까지 믿으면 될까요? 민병두 의원은 지금 뭐 이 내용이 사실 여부는 알 수가 없겠습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최근에 이러한 의혹 사건이 너무 네. 국민적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단계적 퇴진을 하는 것이 명예롭지 않겠느냐 이런 주변의 조언에 대해서 박 대통령은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이런 네.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민병두 의원이 저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본인도 삼선 의원이나 되신 분이 네.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하지 않았으리라고 보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인식 자체가
뭐 전혀 이 일반 국민들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고 그동안 100만 촛불 민심이 두어 번 있었고 지금 이번 26일에는 진짜 300만까지 간다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네. 정말 저런 인식을 대통령이 가졌다 한다면은 정말 큰일이 아닌가. 특히 뭐 네. 최근에 뭐 이런 국정농단도 농단이지만 어떤 특정인에 대한 인사 문제까지 이렇게 개입했다는 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붕괴스러운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는 사이에 벌써 5초 더 얘기하실 수 있으세요? 네. 꼭 말씀을 하셔서 꼭 듣고 가려고요. 네. 아니요, 저는 검찰이 만약에 뇌물죄를 적용했다면 저렇게 뻔뻔하게 얘기 못했을 것 같아요.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사태로 번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로 이 점에서 저는요. 이어서 말씀드리면 자, 검찰 발표는 180건에 47개 이제 비밀 문건을 이야기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 말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 보냈을 겁니다. 검찰이 압수하거나 언론에 보도된 걸 가지고 이날 발표한 게 180개지 네. 사실은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게다가 검찰 발표문을 보면요. 이메일뿐만 아니라 인편 등을 통해서 전달했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검찰이 발표한 거는 언론에 보도됐던 예를 들어서 뭐 국토부에서 최순실 씨의 부동산 근처에 있는 이 체육시설에 대한 정보라든지 또는 교육부의 입시 정보 같은 걸 보낸 것들 이미 언론 보도한 거를 여기다 포함시키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 더 편다면 그리고 좀 더 양심적인 제보자가 나타난다면요. 이것보다 훨씬 많은 아마 정보들이 쏟아질 겁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대통령은 국민이 뽑지 않은 최순실 씨한테 뭐 외교, 안보, 인사 무슨 뭐 모든 걸 의지한 건데 그렇다면 저는 최순실 씨가 아마도 본인 혼자 한 게 아니라 본인이 그랬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능력이 없다. 그렇다면 최순실 씨가 다른 팀을 갖다가 몇 개를 이끌지 않았나 이런 의심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장관이나 청와대 참모에 의지하지 않고 최순실의 섀도우 캐비넷을 이용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좀 더 캐야 되고요. 국정조사가 시작되면 법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저는 자 대통령의 의사일정들이 그럼 과연 비선에 의해서 이루어졌느냐를 엄격하게 따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검찰이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안종범 전 수석은 휴대전화 없애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승철 부회장도 기존 휴대전화 폐기를 위해서 처리업자에 맡겼다고 하니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 문건 같은 경우에 지금 정호성 비서관의 인사비서관의 그 어떤 정호성 비서관의 문건 유출에 관련해서는 네. 참 이 답변이 청와대 측의 전 대응 논리가 굉장히 참 이 기막힌데 뭐냐면 최 씨에게 의견을 들어보라고 했을 뿐이지 문건을 주라는 이야기는 안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견은 들어보라고 했지만 문건 준 거는 이거는 정호성이 당신이 알아서 한 것이다라고 지금 이제 발을 빼는 것인데 더군다나 인사 관련한 자료는요. 이게 왜 제가 볼 땐 최순실 씨한테 갔나 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사를 미리 알면 네. 당사자한테 미리 전화해 줄 수가 있습니다. 아. 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이제 뭐 장관이다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최순실가 전화하는 겁니다. 자, 누구 씨 요번에 뭐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열심히 수고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네. 그 사람은 앞으로 최순실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 이제 그런 것들을 인사를 이용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인사안을 고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정말 안 된다. 다른 사람을 하자. 라는 경우에 제가 이제 초기에 박근혜 정부 인사가 좀 이렇게 좀 뜬금없는 분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네. 이제 그것을 지금 와서 유출을 해보면 결국 이런 인사의 어떤 그 수첩 인사라는 게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 수첩 인사가 아니라 최순실의 수첩 인사였다는 게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혹시 문건 유출된 거 보면은 반기문 총장과의 면담 계획, 통화 내용이 주로 자주 집중적으로 유출됐다는 검찰 수사 결과였습니다. 차기 대선까지 훈수를 두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을까요? 그래서 만약에 뭐 지금까지 최순실 씨가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국민들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네. 분들이 이제 다 공개가 돼서 알고 계시는데요. 지금까지 내용이 만약에 다 사실이라면은 만약에 유엔 사무총장하고 뭐 대화를 했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최순실 씨가 알고 있었다면 당연히 뭐 어떤 대선이라든가 이런 데 개입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았겠죠. 네.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네, 지금 순방 일정까지 이렇게 다 최순실 씨한테 넘어간 것은 정말 뭐 입이 10개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네. 그 10월 25일날 대국민 사고가 있잖아요. 근데 그 전에 JTBC에서 태블릿 PC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내용 중에는 아마 대부분이 연설문과 관련된 부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네. 결과적으로 정호선 전 비서관의 휴대폰이 압수되면서 이제 거기서 내용들이 다 나온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때는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태블릿 PC만 가지고 오면 대충 이렇게 견디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청와대 측에서 정영국 대변인이랄지 또 유영아 법률대리인이 얘기하듯이
굉장히 편파적이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유출된 거에 대해서는 정호성 전 비서관이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최측근 중에 측근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휴대폰에 그 내역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거짓말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는 거죠. 최순실 씨가 네. 하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예. 같이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정말 죽을 죄를 졌다. 내가 뭐라도 된다고 내가 정말 죽일 사람이라 얘기를 했다는데 독일에서 우리나라로 검찰 소환되기 직전에 말이죠. 전화로 모든 증거를 폐기하라고 증거인멸을 지시를 했더라고요. 네. 그것도 원격 조정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본인은 뭐 태블릿 PC 사용할 줄도 모른다고 네.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사람이 이 자체 PC를 포맷하고 다 깔아뭉개고, 왜냐하면 이게 PC라는 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남겨 있으면 이제 복원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다 부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증거인멸을 다 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면 이 PC에 대해서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분이라고 이제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청와대에서 저한테 누군가가 와서 비밀을 얘기해 줘요. 근데 그 비밀 참기 정말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참기 힘든 것도 참기 힘든 거지만 그 비밀을 알게 됐을 경우에 그 비밀에 무엇인가에 접근하기 시작하면 접근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접근하고 싶은 유혹이 빠지는 겁니다. 네. 그건 인지상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만약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관련돼 있는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하면은 그 내용들을 아마 가지고 뭔가를 개입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것과 관련해서 다른 대선 주자들과 관련된 어떤 비교되는 문제라든가 반기문 측근과 어떤 대화를 나누려고 하거나 이런 유혹에 빠지는 건 뭐 당연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아까 증거인멸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요. 저렇게 망치로 부수면 인멸이 되는 거예요? 아예 부셔서 없애버리면 다시 복구하기 어렵겠죠. 우리 네. 컴퓨터 디가우징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 하드디스크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뭐 복원을 하려고 해도 복원을 하는 거지 완전히 부숴버렸을 경우에는 복원이 어렵겠죠. 아니 어떻게 저렇게 잘 알죠? 어떤 증거인멸하는 방법을 말이죠. 그렇죠. 그거 누가 가르쳐줬을 것 같은데 그래서 네. 뭐 여러 우병우 전 민정수석 얘기도 나오는데요. 제가 주목한 건 뭐냐면은 독일에 머무르면서 증거인멸을 지시했던 날짜가 10월 25일이었습니다. 네. 근데 검찰이 형사 8부에 사건을 배당했던 게 10월 5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일 동안 형사 8부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증거인멸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을 네. 안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국민들한테 괜히 욕먹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욕을 먹고 있는 거고 만약에 그 컴퓨터에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대통령 관련돼 있는 문서라든가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있었다고 하면은 네. 그건 정말 연설문만 고쳤다고 최순실 씨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4대 권력기관장 그리고 총리, 검찰총장까지 이분이 뒤에서 빨간 펜으로 쌓이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1차 사과문에서 네. 그때는 인사안 이런 것은 전혀 아니고 연설문 일부만 보좌 체계가 완비가 안 됐기 때문에 네. 옛날에 하던 대로 그 대선 과정에서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걸 자문받은 대로 했다고 했는데 지금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은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뭐 연설문은 말할 것도 없고 우선 시기부터도 올 4월까지 지금 보고를 받은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최순실 선생님한테 컨펌을 받은 거예요, 확인을. 그러니까 연설문 외에도 지금 180건의 문서 중 특히 47건은 어떻게 보면 대비 사건 아닙니까? 뭐 각종 최고위직의 인사는 물론이고 네. 국무회의 자료, 수석 비서관 회의 자료, 거기에다가 또 외교 문서, 순방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주 극비상 아닙니까? 대통령의 그런 동선이라는 것은 국내에 있어서도 사실은 극비상으로 거의 안 알려지는 거고 기자들한테 불을 안 하는 상황이고 김기춘 비서실장도 지난번 세월호 사건 난 뒤에 운영위에서 대통령이 그날 어디에 있었느냐 그 일정을 밝히라니까 관제에 있었다. 말하자면 경내에 있었는데 대통령은 동선은 아주 극비 상황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 했는데